30년 전 대학살로 찢겨졌던 르완다.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르완다의 비결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떠난 이웃나라 부룬디의 경제학자는 그곳에서 한국을 알게 되고 결국 한국으로 방문까지 하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함께 미래를 만드는 철학이었죠. 부룬디에서도 이 철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보리입니다. 부룬디의 수도 기테가에서 경제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부룬디가 가진 잠재력에 대해 생각합니다. 풍부한 자연환경,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넘쳐나는 젊은 인구까지. 분명히 이 나라는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부룬디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급급하고 농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온 풍경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게 슬플 뿐입니다. 저희 농촌은 여전히 낡은 도구로 일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룬디 북부의 한 농촌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왜 항상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요?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도 매일 떠오르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부룬디의 현실은 빈 곳만이 아닙니다. 정치적 불안정은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정부의 계획은 대부분 중간에 좌초되거나 일부 부유층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불신이 퍼져 있고 그 불신이 다시 공동체의 단합을 막고 있어요. 제가 연구실에서 아무리 경제 정책을 설계해도 현장에서 그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제는 저도 의문이 생겼어요. 이 나라를 바꿀 방법이 과연 있을까? 하지만 그런 제 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공부한 이유도 부룬디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였으니까요. 얼마 전 우연히 르완다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르완다는 30년 전만 해도 대학살과 내전으로 찢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안정된 치안, 청결한 도시, 그리고 놀라운 경제 성장까지.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르완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와 논문, 뉴스 기사를 찾아 읽었어요. 그럴수록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부룬디와 르완다는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는 나라였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모양인데 그들은 달라졌을까요? 동료들에게 르완다 이야기를 꺼냈을 때 몇몇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르완다는 우리가 따라하기엔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그들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같지 않아요.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희망의 가능성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르완다를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로만 듣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제 눈으로 그들의 변화를 보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부룬디에서 길을 잃은 듯한 제게 르완다는 마치 저 먼 곳에서 반짝이는 등불 같았어요. 비행기 표를 끊던 날, 저는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부룬디의 마을들을 떠올리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나. 르완다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서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돈된 공항, 미소로 맞이하는 직원들, 깔끔한 거리. 한때 대학살과 내전으로 신음하던 곳이 맞나 싶었죠. 르완다를 생각하면 총성, 혼란, 절망 같은 단어가 떠올랐는데 제 첫 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수도 키갈리. 이 도시를 보는 순간 부룬디의 수도 기테가와는 너무 달라 놀랐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고 건물들은 정렬되어 있었으며 도시 곳곳에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매달 마지막 토요일은 모든 시민이 나와서
함께 도시를 청소하는 우무간다라는 날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키갈리 시청에 방문했을 때 르완다의 변화를 이끈 정책 중 하나를 설명받았습니다. 바로 농촌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정부는 단순히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협력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했다고 했어요.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길을 닦고 공동 작업을 통해 경작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며 농업 생산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르완다의 한 작은 마을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주민들이 환영해주며 마을을 안내해 주었어요. 한 여성 주민이 저를 데리고 다니며 마을의 변화를 설명했는데 그녀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마을은 원래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물도 구하기 힘들고 농사도 어렵고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이제는 모두가 이 마을을 사랑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었어요. 마을 곳곳에서 주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이 정말 함께라는 정신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룬디의 마을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어요. 부룬디의 농촌에서는 흔히 이웃과의 경쟁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정부를 향한 불신 때문에 공동체의 힘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다시 키갈리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르완다가 해낸 이 변화, 정말 부룬디에도 가능할까? 하지만 더 궁금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르완다를 이렇게 바꿔놓은 비결은 무엇일까? 르완다 정부 관계자들과의 마지막 미팅 자리에서 저는 결국 궁금증을 꺼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었나요? 그러자 한 관계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한국에서 배운 것입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였지만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을 재건하고 국가를 성장시켰죠. 우리는 그것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한국? 솔직히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한국이 아프리카와 교류가 많다는 이야기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고 경제적 지원을 한 적은 있어도 그들이 르완다의 변화를 이렇게 깊이 이끌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사실이었거든요. 르완다 관료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조, 협동, 근면을 통해 농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정신은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르완다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의 농촌 개발 모델로 르완다를 이렇게 바꿔놓았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국? 우리가 아는 강대국도 아닌데 왜 하필 그 나라였을까? 르완다에서 돌아온 뒤 저는 도서관과 인터넷에 파묻혔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접한 자료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오늘날의 부룬디보다도 가난했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의자에서 거의 튕겨 나갈 뻔했습니다. 농업 중심의 사회,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 끝없는 빈곤, 너무나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 중 하나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라는 단어도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이 운동이 한국 농촌의 변화를 이끈 주요한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농촌의 변화를 가져왔을까? 그것이 르완다에 영향을 줬다면 부룬디에도 통할 가능성이 있는 걸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단순히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협력하도록 장려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부룬디에서 가능할까? 새마을 운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전제로 했는데 부룬디에서는 주민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부족 간의 갈등도 협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과연 한국에서 시작된 이 모델이 우리 땅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희망은 놓을 수 없었어요. 르완다에서 본 그 작은 마을들이 제 머릿속에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곳의 주민들 역시 처음에는 회의적이었겠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길을 닫고 농업을 개혁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은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저는 확신을 얻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이 어떤 식으로 이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어떤 철학과 방식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르완다에 맞춰졌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 계획을 발표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너무 다르다. 그들의 성공이 우리에게 통할 리가 없다. 이런 회의적인 말도 들었지만 저는 르완다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들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저를 지지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가 뜨는 날, 저는 이른 새벽부터 가슴이 설렜습니다. 르완다에서 제가 느꼈던 모든 놀라움과 충격을 이제 한국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공항 터미널과 끝없이 이어진 비행기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기에 눈앞의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아직도 르완다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단편적인 이미지들만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저에게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 길, 저는 공항 내부의 정돈된 구조와 정확히 움직이는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정보는 여러 언어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짐 찾는 곳에서도 공항 직원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는 제가 혼란스러워 보였는지 손짓으로 짐 찾는 방법을 안내해줬어요.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오자 또 다른 풍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고속도로와 연결된 도로 위로 끝없이 이어지는 차들,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공항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하나하나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 나라가 한때 전쟁으로 폐허가 됐었다고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호텔을 찾아가는 길은 낯설고도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스마트폰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길을 찾으려 했지만 영어로 된 표지판과 지도를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제가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길을 잃으셨어요? 그녀는 저의 서툰 영어를 듣고도 인내심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제가 가려는 호텔까지 친절히 길을 알려줬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직원의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 방문은 처음이신가요? 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달라고 말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제가 혹시 불편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태도는 저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근처 식당을 찾았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이해하지 못해 잠시 망설이고 있는데 식당 직원이 다가와 천천히 설명해줬어요.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손짓과 미소로 메뉴를 추천하며 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저는 잠시 그릇을 바라보며 멍해졌습니다. 다양한 반찬들과 정성스럽게 담긴 국과 밥은 마치 작은 예술작품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인 발전만 이룬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의 태도와 문화,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까지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발전을 이룬 곳이야. 저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거든요. 창밖의 야경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든 그것을 부룬디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다음 날, 저는 새마을 운동 기념관을 방문하며
한국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배울 기회를 가졌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란 단어는 르완다에서 처음 들었지만 이곳에서 직접 설명을 듣고 기록들을 보니 그 깊이와 영향력이 실감됐어요. 기념관은 단순한 역사적 자료를 넘어서 한국 농촌이 가난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생생한 교육장이었어요. 기념관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초에 시작된 운동으로 한국 정부가 마을 주민들에게 기초자재를 제공하면서 자조, 협동, 근면이라는 철학을 강조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모든 걸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하며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독려했죠. 기념관에 전시된 당시의 사진과 기록들을 보며 저는 부룬디의 농촌을 떠올렸어요. 낡은 도구와 생산성 낮은 농업, 서로 협력하기보다 개인의 생존만을 고민하는 주민들. 한국의 과거와 너무나도 닮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더군요. 사진 속 농촌은 점점 변화하며 깨끗한 도로와 튼튼한 집들, 웃음 짓는 주민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와 희망 사이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어진 일정은 농업혁신센터 방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이 단순히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을 현대화하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줬습니다. 드론으로 논의 상태를 점검하고 센서를 통해 토양 상태를 분석하는 장면은 말 그대로 혁신 그 자체였어요. 저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부룬디의 현실과 계속 비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뿐 아니라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협력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것 이상으로 농업을 통해 공동체가 성장하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스마트 농촌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기술적 혁신이 단순히 도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농민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수확량을 계획하며 시장 가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부룬디에서는 얼마나 먼 이야기인가. 그러나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설레게 하면서도 동시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성장을 이뤘을까? 그들이 가진 자원과 환경이 특별했던 건 아닐까? 이 모든 것이 단지 운 좋은 나라에만 가능한 일은 아니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첫 발을 내딛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한국의 성공이 특별한 환경에서만 가능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작은 변화가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고 마침내 그들의 나라를 지금의 모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작은 시작이라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부룬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모든 것을 부룬디에서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 새마을 운동의 철학, 협력의 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룬 변화들. 고향 마을에 도착하자 현실의 무게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낡은 초가집과 헐벗은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했으며 정부나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마을 모임을 열었을 때 저는 새마을 운동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의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은 저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조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변화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혼란스러움과 냉소를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 같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지. 우리는 정부도 우리를 돕지 않는데 무슨 수로 변화를 만든단 말인가?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건 맞지만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하죠? 그건 정부가 할 일 아닌가요? 그들의 회의적인 반응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구심이 당연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불신과 무력감은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주민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정부나 외부의 도움만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마을 중심 공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제안조차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소한다고 밥이 나오나요? 한 젊은이가 비아냥거렸고 다른 이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젊은 층은 제 말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조용히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청소 정도는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뭘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몇몇 사람들과 함께 공터로 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에 따라 나왔고 누군가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는 허름한 빗자루와 삽을 들고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나가던 이들은 비웃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터 한쪽이 깨끗해지자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잠시 멈춰 서더니 결국 그들도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공터의 절반이 깨끗해졌고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것은 제가 필요로 했던 시작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모두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 배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에서도 처음엔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무엇이든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매일 조금씩 공터를 정리하고 길을 닦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냉소적인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간다고?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도 점점 변화의 가능성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성공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습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시작된다. 한국도 처음엔 몇몇 마을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죠. 청소 작업이 끝난 뒤 공터는 더 이상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깨끗해진 공간을 둘러보며 처음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한 청년이 웃으며 말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이 작업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러나 변화를 의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특히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은 공터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게 얼마나 간다고? 다시 쓰레기로 가득 차면 무슨 소용이야. 이 말은 일부 참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말 이런 걸로 마을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들의 질문에 저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저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공터 옆의 길을 정비해보면 어떨까요? 비가 올 때마다 물이 고이고 걷기 힘들어지잖아요.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만 공터 청소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몇몇 청년들이 앞장서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낡은 삽과 괭이를 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터 청소 때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부는 너희들끼리 해봐라라는 태도를 보였고 또 일부는 그저 멀리서 구경만 했습니다. 작업은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흙을 파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정비 도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일이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작업 도중 저는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한 젊은 농부가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다들 협력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대부분이 우리를 비웃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섰지만 곧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처음엔 소수의 사람들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시작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었죠.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이 끝난 뒤 우리는 깨끗해진 길을 보고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쉽지 않다는 사실도 실감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참여하지 않았고 결과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희망의 징조를 발견했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주민들이 정비된 길을 보며 작은 칭찬을 던졌고 그 말이 참여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어요. 작은 성공은 점차 다른 곳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자들의 태도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시작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길을 정비하거나 청소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더 큰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여전히 느렸지만 그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청소와 길 정비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지 않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농장이 만들어졌고 주민들이 함께 작물을 심고 관리하면서 생산량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 수익으로 필요한 도구를 사고 마을의 시설을 조금씩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 간의 태도였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불신하며 경쟁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함께 일하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이들조차 이제는 작은 일이라도 참여하며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우리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곳 주민들이 우리를 찾아와 방법을 물어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새마을 운동의 전파 과정을 되돌아보는 듯 했어요. 하루는 이웃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마을 운동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찍은 사진과 새마을 운동 기념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여주자 그들은 놀라움과 감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주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하군요.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다니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이제는 외부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배워온 이야기가 우리 마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국은 정말 멀리 있는 나라지만 그들의 도움은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부룬디에서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리 마을의 변화를 떠올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은 단지 농업 기술이나 경제 발전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협력 그리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였습니다. 부룬디에서도 이 철학이 씨앗이 되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멀리 떨어진 작은 나라 부룬디에서 우리는 한국의 성공을 통해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노력과 헌신은 단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특히 우리 같은 나라에게도 큰 영감과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과 정신은 지금 부룬디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작은 시작이 결국 큰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작은 씨앗이 이제 부룬디 곳곳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부룬디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들로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이탈리아의 명문대 강의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동아시아 역사 수업에서 한국인 학생에게 한국은 중국과 전면전을 치르면 3시간 내에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본 교수님은
한국과 중국의 전면전 시나리오로 강의를 시작하고 강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중국 유학생들을 참교육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사피엔자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줄리아나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좋아했고 로마의 명문 대학에 입학하면서 전 세계의 친구들을 사귀는 일이 정말 기대되었어요. 캠퍼스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했고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교류하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죠. 하지만 그런 제게 유독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출신 학생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문화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 정도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캠퍼스에서나 도심의 관광지에서나 눈에 띄게 무례한 경우가 많았어요. 대학 도서관에서 중국 학생들이 무리지어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학생들의 집중을 방해하는 일이 자주 있었죠. 도서관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크게 통화하거나 서로 장난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은 중국 학생 중 한 명이 도서관 규칙을 지적받자 오히려 화를 내며 반항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그 학생은 나는 중국에서 왔어. 우리나라가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게다가 여기서 가장 많은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소리쳤죠. 그 말을 들은 다른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저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또한 캠퍼스 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내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리를 자주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의 행동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죠. 그들은 큰 무리로 몰려다니며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거나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 하는 모습이 흔했어요. 어느 날 저는 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인 무리가 가게 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물건을 만지작거리면서도 직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했죠. 심지어 일부는 카페의 앤티크 장식품을 허락 없이 들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카페 주인이 그들에게 주의를 주자 그들은 오히려 화를 내며 우리가 여기 오는 관광객 중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지 않는 걸까? 무지해서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최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니 이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저를 실망시키기만 했죠. 캠퍼스에서 마주치는 중국인 학생들은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불편함을 느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한 번은 학교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중국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다니면서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떠들거나 식사를 마치고 청소를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봤죠. 그들이 남긴 자리는 음식물 쓰레기와 흘린 음료로 엉망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그들의 뒤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의 무례함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인 태도의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콜로세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특히 그날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난히 많았어요. 그들은 콜로세움 앞에서 서로 사진을 찍으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통행로를 막아서며 사진을 찍느라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죠. 심지어 일부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 기념품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경비원들이 그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들은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이고 물건을 만지작거리다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가게 주인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죠. 한 가게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비싼 유리 장식품을 실수로 깨뜨렸는데 그는 사과는커녕 이런 걸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잘못이지 라며 화를 냈어요. 또 다른 날에는 바티칸 광장에서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더기로 모여줄을 서지 않고 밀쳐대며 입장을 시도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직원들이 줄을 지키라고 여러 번 안내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들 중 한 명이 우리는 단체 관광객이니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해
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결국 현장에 있던 다른 관광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경비원들이 제지를 하자 그제서야 억지로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들의 태도가 단순히 무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행동들이 반복될수록 주변의 시선도 점점 나빠졌고 저는 점점 그들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탈리아의 많은 상인들과 관광업 종사자들도 중국인 관광객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자주 가는 작은 골동품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매출은 올라가지만 그들이 가고 난 뒤의 정리가 너무 힘들어요.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심지어 몰래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길에서 용변을 보는 경우도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의 말에 로마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가 화가 났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이런 중국인들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종종 나왔고 그들이 없을 때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말까지 나오곤 했어요. 대학 생활 중에는 중국인 학생들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해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했어요. 그들은 그래도 지식이 있는 대학생이었고 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며 시야를 넓히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국 학생들은 저와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만 진행하려 했어요. 첫 팀 미팅에서 저는 프로젝트의 주제에 대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주제에 대해 각국의 관점을 비교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중국 학생 중 한 명이 곧바로 제 의견을 잘랐어요. 그럴 필요 없어. 우리나라의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야. 그걸로 하자.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죠. 제가 의견을 내면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자신들의 생각만을 강요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죠. 그들은 팀워크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데에만 집중했고 협업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프로젝트 중간 발표 때는 그들이 준비한 내용만을 발표하려 했고 다른 팀원들의 기여를 무시했죠. 게다가 그들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군사력을 자랑하며 다른 나라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듯한 말을 자주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결국 중국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한 번은 팀 미팅 중에 한 중국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GDP가 곧 미국을 앞지를 거야. 그때가 되면 모든 나라가 중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지. 그 말을 들은 다른 나라 출신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며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다른 국가들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더더욱 공격적이었어요. 한국과 일본, 그 나라들은 우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역사적으로 봐도 그들은 항상 중국의 속국이었잖아. 라는 식의 말을 하곤 했죠.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오만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행동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 학생들은 다른 국제 학생들 사이에서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중국인들은 너무 싫어. 그렇게 중국이 대단하면 중국에나 있지. 왜 여기까지 온 거래? 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고 많은 학생들이 그들과의 협력을 꺼리게 되었어요. 한 번은 국제학생 모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독일 학생이 이렇게 말했죠. 중국 학생들은 항상 자신들만의 방식을 고집해요. 다른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죠.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고 저 역시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지만 동시에 기본적인 예의와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중국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무리 속에서 외부 사람들과의 소통을 꺼리는 모습도 그런 고립을 심화시켰죠. 그들은 주로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다른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캠퍼스 내 카페테리아에서도 그들은 항상 따로 모여 앉아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이 정말로 국제적인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듣던 동아시아 역사 수업에서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인 학생에게 도발적인 발언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깔보며 한국은 중국과 전면전을 치르면 3시간 내에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 발언은 강의실 전체를 싸늘하게 만들었죠. 저는 그들의 발언이 너무나 오만하고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중국 학생들이 수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압도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했죠. 한국은 결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단순한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죠. 우리나라의 첨단 무기 체계와 강력한 동맹국들, 그리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네요. 전쟁은 단순히 병력수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한국 학생의 모습에 경외감을 느꼈어요. 중국 학생들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다시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죠. 그래도 너희 나라는 우리의 도시보다도 더 작은 나라잖아. 우리가 밀어붙이면 어떻게 버티겠어? 그러자 한국 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크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역사를 보세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긴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며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교수님은 동아시아 군사사 연구 분야에서 저명한 분이었고 항상 예리한 분석과 깊이 있는 강의로 유명했어요. 그날도 역시 교수님은 중국 학생들이 한 말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를 조금 변경해보죠. 한국과 중국의 전면전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강의실에 있던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술렁였어요. 교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주제를 선택하셨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우리는 곧 교수님의 깊이 있는 설명에 빠져들게 되었죠. 저는 이 강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의 초반부에서 한중 전면전의 가능성과 그 시나리오를 조목조목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단순히 인구나 병력수에서 중국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주요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국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 초기 국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며 한국의 군사적 준비태세와 외교력을 강조했어요. 또한 한국의 선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중국의 초기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복잡하고 강력한 전략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분석은 단순한 수적 우위에만 기대어 한국을 얕잡아 보던 중국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지 못했고 한때 자신만만했던 그들의 표정에는 혼란이 엿보였죠. 저는 한국 학생의 태도와 교수님의 분석이 어우러지며 만들어낸 이 상황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중국의 오만함이 그저 허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는 계속해서 깊어졌습니다. 교수님은 한국과 중국의 군사력 비교에서 공중전과 해상전의 중요성을 설명했어요. 그는 한국의 최신 전투기인 F-35와 이지스, 구축함 같은 선진 무기 체계가 어떻게 중국의 공군과 해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죠. 한국은 단순히 방어에만 치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선제적인 타격도 감행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이 단순히 수비적인 위치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은 자신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공격적인 대응도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교수님은 특히 한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쟁의 초기 국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는 중국과의 전면전에서 한국이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 초기에 밀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죠. 한국의 강력한 동맹국들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는 중국이 쉽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전쟁의 결과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였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이버 전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사이버 공격 능력은 중국의 군사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현대 전쟁에서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어요. 강의실에 있던 중국 학생들은 점점 더 불안한 표정이 되어갔습니다. 그들의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가 무색하게, 교수님의 분석은 객관적이었고 그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논리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한국 학생의 논리적인 태도와 교수님의 분석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규모에 비해 강하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죠. 물론 중국의 군사력도 막강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단순히 병력의 수나 무기의 양으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전략, 기술, 그리고 국민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 모든 면에서 중국을 압도하는 나라입니다. 강의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쯤 교수님은 강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정보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이 최근 10월 1일에 발표한 새로운 무기를 알고 있습니까?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우리를 둘러보았죠. 저를 포함한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집중한 그 순간 교수님은 그 무기가 바로 현무5라는 최신형 고위력 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현무5에 대한 설명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미사일이 기존의 미사일보다 훨씬 긴 사거리와 파괴력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현무5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자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중국 학생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을 실감하는 듯 했죠. 저는 그 순간 한국의 군사력이 단순히 방어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공격적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현무5는 한국이 중국의 압도적인 병력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었고, 이는 중국이 쉽게 전면전을 결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였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무5의 개발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중국 학생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마침내 그들의 오만함이 꺾이는 순간을 보게 되었어요. 한 중국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죠. 그렇다면 교수님, 현무5의 존재가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하셨어요. 현무5의 존재는 양국 관계에 새로운 균형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더욱 신중하게 대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양국 간의 긴장을 줄이고 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강의가 끝나자마자 강의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어요. 교수님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분석에 따라 그려진 한국의 군사력과 전쟁 시나리오는 한국이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복잡하고 강력한 국가라는 사실을 드러냈죠. 한국의 최신 무기인 현무5의 존재는 중국의 예상 밖의 변수가 되었고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무기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그동안 중국 학생들이 이야기하던 것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달았고 한국 학생의 침착한 대응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자국의 실력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죠. 강의가 끝난 후 한 프랑스 친구가 말했어요. 나는 이제야 한국이 왜 작은 용이라고 불리는지 알겠어. 그들의 힘은 크기가 아니라 그들의 지혜와 기술, 그리고 단결력에서 나오는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단순히 크기와 숫자만으로 나라의 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의 본질, 그것은 그들의 국민들이 지닌 강한 의지와 결속력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한국 학생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수업에서 당신의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혹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흔쾌히 수락했죠. 그렇게 우리는 카페에 앉아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현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카페라테를 마시며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열쇠 같았어요.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 시간 날 때마다 만나서 한국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며칠 동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K-팝, K-드라마로 인해 최근에 떠오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이면에는 5,000년이 넘는 깊은 역사와 풍부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부터 조선 왕조까지 한국의 역사는 마치 흥미진진한 드라마 같았어요. 특히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에 대해 들었을 때는 정말 감탄했죠.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또한 그들이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시작해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근면 성실함과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할 거예요. 단순히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해보고 싶어요. 고궁을 거닐며 옛 왕조의 숨결을 느껴보고 현대적인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도 직접 보고 싶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